안녕하십니까. 네. 아, 5월 달에 맑은 화창한 봄날, 우리가 한가운데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5월 달 되면은 여러 가지가 좋은데요. 한 가지 안 좋은 게 자살률이 1년 중에 가장 많은 달입니다. 봄이 되면서 자살이 많아지다가 5월 달에 피크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나들이 하는 걸 보다 보면 자신의 우울한 처지가 더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져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분석도 있고요. 뭐 호르몬 분비 영향도 있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음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 점점 깊어지는 고립, 거기에 연결되는 고독사 이런 것을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게 꽤 됐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한국도 뒤이어서 만만치 않게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전국 곳곳에서 다 비슷하게 벌어진 현상이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런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코 무관심할 수 없는 그렇지만 아직은 그렇게 중대한 관심사로 사회적 정책 아젠다로 떠오르진 않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나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특히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자리에서요.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고독사 문제에 관해서 아마 한국에서 가장 이 문제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0년 이상 이렇게 해오셨을 텐데요. 송인주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론적인 공부와 함께 아주 다양한 현장의 이해 그런 경험들을 함께 버무려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 텐데요. 예, 송인주 선생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많이 바쁘시죠?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예. 그러면요, 저희가 먼저 늘 그렇게 하듯이, 한 15분 정도, 발제를 듣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예, 말씀을 예. 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예, 잘 보입니다. 예, 네, 음, 일단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서 저를 불러주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고독사가 이제 뭐 극단적인 고립과 관련된 죽음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고립의 시대에서 우리가 돌봄과 기타 여러 가지 무엇을 할 것인가 조금 그 전에 나눴던 제가 작성했던 원고를 이번에 이 기회에 같이 좀 나누면서 좀 돌봄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음, 이미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부터 이제 고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서구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1인 가구가 주요 가구 구성원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혼밥,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제 개인적인 관계망 맺기, 그리고 이 긱 노동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고 있다. 관련돼서 이제 비판적인 관점으로 많은 이제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라이프인에서도 계속 이제 1인 가구의 증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정책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1인 가구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대에 이제 1인 가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고독사 문제 1인 가구와 관련이 높습니다. 여튼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는 실제로 1인 가구가 가장 이질적인 집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1인 가구냐, 자발적인 1인 가구냐, 경제적 여건은 어떠냐, 생활 방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언론에서 노출되는 1인 가구의 삶의 방식이랑 실제 1인 가구의 삶의 방식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혼이나 혈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 1인 가구들은 실제로 가족이 어딘가에 생존해 있지만 일상 영역에서는 도움을 전혀 얻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떤 이제 뭐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고독사는 극단적인 고립 이후에 이제 발견되는 어떤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고독사와 관련돼서 이제 통계도 최근에는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 극단적인 고립의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여러 기구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제기하고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고립과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어떤 지표들은 주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측정 도구가 OECD에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UCLA에서 론리니스, 그러니까 외로움과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체크하는 이제 그 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뭐 쇼폼으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요즘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고립이나 외로움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회적 고립은 음, 뭔가 그 주관적인 정서 상태라기보다는 관계망의 양과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를 잠깐 보시면, 뭐 몸이 아플 때, 돈이 필요할 때, 마음이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도울 사람이 0명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 세 영역이 도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회 통계에서도 이것을 계속 발표하고 OECD 여러 나라랑 비교하고 있는데, 한국의 성인의 사회적 고립이 2019년에는 이제 27.9%가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2021년에는 34.1%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023년에는 2021년보다는 조금 낮아졌어요. 아마도 2021년에는 코로나의 여파였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척도는 이 외로움 척도입니다. 외로움은 주관적인 정서 상태예요. 그래서 외로움은 아마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외로움 상태가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주관적인 정서 상태죠. 오늘 좀 흐려서 외로워. 아니면 오늘은 뭐 외부에 무슨 뭐 자극이 있었어. 오늘은 뭐 직장 동료가 나를 괴롭혔어. 그러면 뭐 상대적인 이런 정서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이 지속될 때, 이런 정서 상태가 지속된다면 외로움 상태가 심각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영국에서는 뭐 NHS를 통해서 이 외로움 측정을 해서 이게 조금 나빠지면 실제로 신체적인 건강에도 큰 위해를 끼친다. 그래서 외로움이 높아지면 하루에 담배 15가지를 핀 것과 같다라고 해서 관련돼서, 그러니까 일반의 DP라는 의사가 이것을 예방하고 외로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처방을 하죠. 외로움과 관련된 지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한 20개 문항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주로 이제 이런 영역이에요. 타인과 있을 때 내가 함께 섞이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는 느낌을 느낀다. 이런 것들을 측정합니다. 서울 시민의 1인 가구의 외로움 수준을 측정했더니 평균 45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조금 이제 한 46점 정도가 좀 더 전반적으로 조금 고위험의 외로움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조사한 고립 고위험군의 외로움 수준은 53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측정 도구들을 한번 보면서, 아, 고립과 외로움은 이런 것이구나. 특히 이제 고독사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특성을 고루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념적으로 먼저 고독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국에 고독사와 관련해서 법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2022년에 만들어졌고 작년에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 두 번의 개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고독사의 정의를 살펴보면, 가족, 친족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살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낼 때는 개념을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이걸 합쳐서 통계를 내는데, 하나는 단절된 고립가구인 사람, 두 번째는 돌보는 사람 없이 죽은 사람,
세 번째는 자택에서 죽은 사람, 그리고 발견된 시신, 이 네 가지 개념이 함께 모두 다 일치할 때 이제 고독사로 통계를 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고독사 통계를 이 모든 개념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로 집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경찰이 가서 임장한 자료를 가지고 부패한, 그러니까 일정 정도 사망이 발견된 이후에, 집에서 사망한 이후에 아무도 찾지 않았던 사람을 곧 단절되고 고립된 사람이라고 보고 부패된 시신을 고독사의 통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해서 작년에 한국 사회 전체의 고독사가 3,700건 발생되었다라고 발표가 나온 적이 있죠. 이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고 제가 서울시의 고독사 연구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이제 2015년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 연구와 관련된 최근 연구에 고독사 사망한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세부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고독사 사망한 사람들 중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남성 중장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수급자나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다 섞여져 있기는 한데 정부에 의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포함된 값이기는 한데요. 22.3%가 외부의 어떤 공적인 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사인이 대체로 사망을 하면 사인이 내인사, 외인사, 뭐 자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인을 알 수 없음. 기타 불상으로 정리되는 사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사적 관계망이 55.3%, 공적 관계망도 최근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공적 관계망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아니면 사회복지사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발견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질병은 복합 만성질환인 경우가 많았고 특히 최근 논문에 따르면 만성질환 중에 당뇨, 그다음에 고혈압을 같이 가지고 있고 질환이 굉장히 중증인과 동시에 간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장의 압박을 받아서 쓰러지고 나서 발견되는 죽음이 가장 고독사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로는 주로 이제 다가구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평소의 질병으로는 암, 치매, 알코올 중독,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분들의 그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는지를 제가 이제 죽은 이후에 이제 이들의 삶을 추적하는 것이라서 이제 후향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제 사회적 부검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분석한 연구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조금 소개하면 이들이 어떻게 살다가 돌아가셨는지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들을 제가 이제 그 삶의 과정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기는 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좀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이들의 특성들을 가지고 고독사의 사회적 원인을 좀 정리했는데요. 하나가 자기 방임에서 비롯된 사회적 고립과 지원 체계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 자기 방임 문제를 성인에게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레포트가 있을 정도로 사실 이제 자살 위험자에 대해서도 자기 방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쓰레기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집이 고립되어 있는 사람에서 많이 나오고 그 집에서 애니멀 호더들도 많이 나타나고 동물들이랑 같이 그렇게 아무렇고 돌보지도 않고 계속 이제 양만 늘어나고 쓰레기와 동물이 같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았어요. 실제로 이제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가 자신을 돌보는 일들을 거의 하지 않는 거죠. 저희 사례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이제 민원이 그래서 많이 발생합니다.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자기 방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영국에서는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영국의 어떤 이제 지자체에서 리포트를 하나 냅니다. 자기 방임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사회적 돌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돌봄 사회의 어떤 책무다라고 정리하는 글을 쓰는데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자기 방임하고 내가 결정했다라는 성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조금 더 사회적인 서비스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그것과 관련해서도
성년 후견제도, 이거는 굉장히 이제 뭐 치매라던가 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하는 제도인데, 그 외에도 민사 대리인을 지정해서 실제로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인데 내 어떤 의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지원 체계도 법적으로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생애 마지막 단계에 임했는데도 이제 아무런 지원이 없이 혼자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들 중에 특히 병원으로부터 퇴원 권고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신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퇴원 환자들에게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사회 복귀했을 때 어떻게 이제 다시 이제 외래로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상담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퇴원시키면 그만이고, 이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인지 혼자서 계속 투약과 자기 관리가 가능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고독사 하신 분들 중에 퇴원을 하고 집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약을 잘 안 주고, 그리고 식사도 잘 안 하고, 돌봄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말기인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신 경우들이 2살이나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올해 이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이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이제 착근을 해야 할 텐데, 이제 지역사회 돌봄 의사가 이제 생기기는 했는데, 그들이 이런 돌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돌봄 체계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말기 환자들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원한 환자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인 상태인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성 간경화라던가 아니면 말기 암 환자들이 퇴원할 때 지역사회에 의뢰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동행 지원, 식사 지원, 주거 편의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서울시에는 있는데, 기타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서비스들이 보편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실제 중장년 남성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이제 고독사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좀 추적해서 바라봤을 때는 빈곤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고립되지 않아요라고 진술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이제 그 고립된 분들을 제가 인터뷰해 보면 되게 많은데, 일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아직 일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 없어요. 그런 낙인이 많은 그런 지원 체계에 나를 들여보내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그렇게 사회적으로 전혀 이제 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여를 못하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반복적으로 이 상황이 노출되고, 그리고 일자리가 계속 구해지지 않고 그것에 이제 낙담하다가 술 먹고 자기 방임하고 거기다가 또 질병까지 걸리게 되면 실제로 고독사 위험에 아주 많이 노출된 이것을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 실제로 빈곤화 과정, 실제로 처음에 빈곤에 진입했을 때 사람은 자기의 사적 자원을 모두 다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순환 속에 빠지고, 그리고 나서 정체가 되면서 기초수급자가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과정 속에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만났던 고독사 위험계층이라든가 고독사 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순환형의 바로 전 단계, 이에 진입되어 있던 사람들로 보이고, 특히 이 사람들에게는 공적 사적인 지원체계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자존감이 상하는 일로 이렇게 보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들을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이 중장년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노년이라든가 모든 이제 고독사 고위험군들이 사실은 고립감들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인 역할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기에 마련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이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지역사회를 통해서 아까 통합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들이 낙인강 없이 충분히 이제 인적 자원을 연결하고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을 조금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제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립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지켜보면서 최근에 법이 개정되고 1인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다인 가구의 고립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모녀가 동반 자살한 뭐 사례라던가, 뭐 어머니는 옆에 돌아가셨는데 정신질환 있는 아들이 옆에서 그냥 같이 살고 있었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가족이 실제로 질환을 가지고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족이 함께 고립되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여러 가지 지원 체계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더, 제가 1인 가구, 특히 고립된 중장년의 생활 경험 조사를 작년에 한 게 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실제 고립된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생활 시간 조사를 통해서 조금 밝혔는데요. 이제 1인 가구이면서도 고립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군으로 정해서 하루에 한 7번 정도 신호를 주는 것을 한 2주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집 안에 있냐, 집 밖에 있냐, 누구랑 있냐, 정서 상태는 어떠냐,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생활 시간 조사를 했는데요. 주로 고립된 가구일수록 한 68.5% 전체 생활 영역에서 집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고립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이기도 한데, 집 밖에 있는 경우는 일터와 관련돼서 있는 경우도 한 6.5%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은 집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일하는 기간 말고 저녁 시간이라던가 아침 이른 시간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일상 활동의 맥락을 조금 살펴봤을 때 생산 활동과 이제 여가 교제 활동, 자기 돌봄 활동, 가정 활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고립 가구가 생산 활동에 좀 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가 활동에서는 주로 소극적 여가를 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소극적 여가는 어떤 거냐면 가만히 있는다,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소극적 여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TV 보고 있는 것도 소극적 여가에 해당하죠. 주로 집 안에서 소극적 여가를, 그리고 또 지금 누구랑 있냐라는 질문에서 혼자 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83.4%에 이릅니다. 대체로 혼자 지내는 거죠. 이제 고립된 사람들이 정서는 어떤지를 봤어요. 근데 즐거운 정서와 이제 부정적인 정서를 이제 함께 물어보고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립된 가구가 비교 가구에 비해서 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정서를 보니까 긍정 정서가 훨씬 더 낮았어요. 부정 정서는 비슷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또 덜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간 맥락상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건 다 고립된 가구, 비교 가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값입니다. 긍정 정서가 어떨 때 늘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면, 집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집 안에서 저렇게 오래,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인데 집 밖에 있을 때 그래도 긍정 정서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정 정서가 낮은 것도 이제 집 밖에 있을 때 부정 정서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어떻게든 집 밖으로 유인한다면 긍정 정서와 덜 부정적인 정서가 늘어날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또 하나, 이들이 폭염일 때,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 도대체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정서로 생활하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방에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 온 날, 비 오지 않는 날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건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 온 날도 밖에서 어디를 가는지 좀 확인해 봤을 때는 그래도 병원이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는 비 온 날도 가더라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고립된 사람이 폭염인 날도 이렇게 더운데 다 집안에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경우도, 그러니까 폭염인 날도 밖에 나가는 공간은 병원, 그리고 복지관, 그 다음에 그런 장소, 그리고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그리고 마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폭염일 때도 밖에 나가기 위해서 어디로 유인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 돌봄 활동에 대한 내용들도 실제로 소극적 여가가 비온 날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폭염인 날은 자기 돌봄 활동이 좀 더 많은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자기 돌봄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저희가 또 유의해서 보는 것이 특히 이제 주거 특성에 따라서 폭염인 날과 비 오는 날 혼자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러니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밑에 있는 그래프의 영역인데 특히 고시원에서 비 온 날 99.67%가 혼자 있었고 폭염인 날 고시원에서 99.56%가 혼자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비율 중에도 특히 주거 취약한 사람들이 더 혼자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들의 정서 관리와 이들의 여러 가지 생활 관리와 관련된 지점에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 지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통합적으로 조금 이제 이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제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생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사적 영역, 공적 영역에서 좀 이루어지는 게 좋겠느냐. 그랬더니 집에서 혼자 소극적 여가를 주로 하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뭐 인지치료에서는 행동활성화 치료라던가 실내에서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을 시킨다던가 소셜 큐를 제공한다던가 이게 일종의 잔소리인데 누군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밥 먹어라, 밖에 나가라, 창문 열어라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사인을 주는데 혼자 사는 사람 그런 게 없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자기 돌봄과 관련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혼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폭염일 때 뭐 좀 더 구체적인 사인이나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고 대피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집안에서 집 밖으로 생활 공간을 점진적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하는 좀 덜 부정적인 정서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아까 제가 이제 통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실제로 공공기관에 나갔을 때 부정 정서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부정정서가 높다라는 것을 착안해서 조금 더 긍정 정서가 높아질 만한 외부 활동으로 연계를 하자. 그래서 공공 편의점이나 공공 부동산은 어떠냐, 뭐 집합 주거에 주민 관계망을 지원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특히 이제 서울시나 기타 저는 이제 정책 제안을 하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고립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민사회 영역, 지역사회 영역, 그다음에 정부의 영역, 시장의 영역, 각 영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1인 가구나 또 고립된 삶, 고립된 가구들의 삶의 방식에 뭔가 그릇되다, 잘못됐다라는 낙인을 찍기보다는 이제 삶의 방식이 이제 그렇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삶 내용들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느슨한 연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실제로 고립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사인을 주는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필요하고 영국에서는 이제 Let's Talk Loneliness 이렇게 해서 뭐 셀럽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고립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니까 우리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하고 함께 하자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필요하고 동네 쉼터, 그다음에 제3의 공간,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환대하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파트 자치, 마을 자치,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일상을 유지하고 그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뭐 이사 온 사람들에게 지역을 소개한다든가 동네 밥집에서 안부 확인을 한다든가 소셜 큐를 잔소리를 이웃이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네트워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도 좀 지역사회를 통해서 하자라는 거고요. 정부를 통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가능하겠다라고 한번 보시고 특히 시장이나 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이 실제로 1인 가구 기업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이 실제로 공공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도 있고 그다음 이거는 기업과 정부가 같이 손을 잡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장년을 위해서 기업이 브릿지 일자리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중장년을 위한 인턴 사업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제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1인 가구가 집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돌봄 그다음 여러 가지 사회적 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기술적인 지원이나 개발 이런 것들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돌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희가 시민사회 영역이나 뭐 시장 영역에서 해야 될 다양한 과제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간간히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익숙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오늘 이야기 전체적으로 들으니까 흐름과 맥락,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요. 다른 분들의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우선 개념으로요. 그 고독사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고립사란 말도 또 있고요. 일본에서는 무연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이게 또 다른지요. 무연고 사망일 텐데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일단 이제 가장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무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고독사 통계가 있기 전에 이제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한국에서는 고독사 유사 통계로 활용했었어요. 무연고 사망자라고 함은 그러니까 사망이 발생한 이후에 시신을 가족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그런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합니다. 행정적인 분류 체계죠. 그래서 그 사망의 그 시신에 대한 이제 법적인 권한을 가족에서 지자체로 이관해서 시신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자체로 위임한다라는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연고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무연고 사망이 고독사와 유사한 통계가 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연구해 봤을 때는 고독사 한 사람들의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의 시신을 인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고립사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국내 이제 연구자 중에서도 우리도 이제 고립사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게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고독사라는 것은 제도적인 용어로 지금 이제 정착이 되었고 그리고 법적인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정의를 말씀드렸듯이 사실 고립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립사라는 것이 이제 고립의 극단적인 고립이나 그것으로 원인이 되어서 사망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고독사와 다르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고독사보다는 고립사가 훨씬 더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다라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정책적인 용어에서 좀 더 이제 그 공론장에서 이야기들이 좀 더 활성화됐을 때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무연 고립사 고독사는 뭐 비슷한 개념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연고 사망하고 고독사는 약간 중첩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중첩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좀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한국 사회에서 볼 때 이 고독사가 오래전에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늘어난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어릴 때는 거의 집에서 그렇게 고독사 하는 사람 못 봤고 뭐 불황자들이 이제 길에서 죽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점은? 예.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실제로 이제 고독사를 통계를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실제로 한국이 이 고독사 문제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저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 관심을 받고 이 연구를 더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푸시에 의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통계를 내게 되는 것이 사실 한국의 관심 때문이거든요. 언론의 주목.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신이 그러니까 혼자서 죽고 발견됐는데 부패된 채로 발견된다. 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것을 다루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충격이었던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제가 죽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죽음이라는 것이 타자화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망을 다 사망 진단을 의사가 내리지 우리가 이제 집에서 죽는 사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사망 통계에서도 사망 장소가 있는데 집 사망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집 사망이 약간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하면 다 어디서 사망을 하면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망해도 119에 전화해서 빨리 병원으로 모셔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사망하면 경찰이 와요. KCSI에서 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떤 뭐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닌가, 형사적인 사건은 아닌가를 막 이제 취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겪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 얼른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죠. 사망 우리가 직접 목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저도 저희 어머니도 집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이 죽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편안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까이서 죽음을 목도하는 것이 이렇게 낯선 일이 된 것이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사망이 발견되는 상황이 매우 처참합니다. 고독사 사망 현장이 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시이 많이 부패되고 그리고 부패액이라던가 구덕이라던가 파리로 인해서 신고가 되어서 발견되는 죽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눈살이 찌푸러지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고 있냐면 무섭게 공포로 공감하게 됩니다. 나도 저럴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공감하게 되고 그 죽음이 발견되는 현장을 제가 다 다녀보면 뭐 임대 아파트는 간혹 있지만 대체로 아주 좁은 골목길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이제 새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반지하에서도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런 죽음의 현장과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죽음에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거죠. 이런 어떤 지역사회 문제가 함께 보이면서 전도 부각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고독사와 관련된 현장을 밝혀주는 여러 가지 언론에 의해서 이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졌고 사회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죽음이 이렇게 냄새와 민원으로 그리고 이렇게 신고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이제 뭐 경찰이나 이런 분들 제가 만나봤던 분들의 진술에 의하면 10년 전부터 부쩍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경제 위기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IMF 때 그 노숙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사실 우리가 이제 실업극복 운동본부 이런 것도 만들고 노숙인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의 경제 위기 이후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삶의 모형은 어떻게 됐는지 한 번도 제대로 좀 탐색을 해봤나라는 좀 질문을 하면서 이 고독사 문제가 저는 그때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아주 뭐 구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이런 이제 혼자서 사망하시고 부패된 채로 발견되는 죽음을 경찰에 신고하는 사망 사건들이 사회면에 실리게 되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가보니 중장년이 많고 뭐 이제 일하시던 분도 있었고 거기엔 이력서도 발견되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가족이 같이 송파 세모녀 이렇게 해서 같이 사망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족 단위로 개인이 계속 고립되고 그러다가 주변에 도움도 하나도 요청하지도 않고 도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을 잡지 않거나 거부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철옹성을 쌓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해 봅니다. 저의 추정인데요. 네. 구독자 통계를 한국만 낸다는 건 또 처음 듣게 되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그만큼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겠고 영어로는 뭡니까? 구독자가 일단은 서구의 논문들에서는 그냥 로니데스 런메데스. 라고 많이 써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유럽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문에는 로니데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 못 가고 예. 집에서 죽은 사례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네. 한국이 이 점에서 경험이 좀 많은 이른바 일본에 쓰는 말인데 과제 선진국이란 말 들어봤거든요. 그렇게도 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몇 가지 더 확인해 보고 싶은데 중장년층이 많다는 거는 50대, 60대 이 연령대죠. 그리고 남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요, 대체로. 남성의 여성이 한 3배 정도 많고 특히 중장년 남성의 경우는 여성보다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이렇게 후향적 연구 방식으로
고독사 사망하신 남성들의 사례를 쭉 들어보면 대체로 알코올 의존을 많이 한 이제 일자리를 잃고 아픈 데가 많아지신 중장년 남성인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저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연령에 있는 중장년 남성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훨씬 더 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 단절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스스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예, 그리고 더 고립되는 상황들이 빈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위험의 사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윗세대보다도 오히려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마음이 좀 적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런 걸 좀 어려워한다? 그 윗세대와 비교할 수 있는지 제가 그걸 문화기술지로 이렇게 본 경험은 없는데, 여튼 저는 어떻게 생각되냐면 얘기할 곳이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가족이죠. 가족과 네. 단절되면서, 그러니까 가족과만 단절되지 않아도 다른 게 단절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가족과의 근데 단절이 결정적인가요? 저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 가족과의 단절이 먼저 있었는지 뒤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가족과 단절된 지 오래 살았던 분으로 확인되고, 그리고 여튼 가족과 단절되더라도 친구가 있으면 나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울릴 수 있는 상대나 아니면 비빌 언덕이라던가 여튼 자기의 정서적인 상황이라든가 현재의 상황을 대화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죠. 현장에서 연구를 해보면 유일하게 대화 나눴던 사람이 집주인인 경우가 꽤 있어요. 집주인은 여튼 이제 야박하게 계속 문 좀 열어라, 뭐 쓰레기 냄새 난다, 그리고 그렇게 술 먹으면 안 된다, 그 월세를 내라, 전기요금이 나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집주인과만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자기방임 상태에 있는 것이 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족과 단절은 이미 되어 있었다라고 판단하더라도, 그리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카톡이나 전화 통화 정도로 소통하고 있었던 사례도 꽤 돼요. 멀리 살았던 가족이 있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사례 중에 일주일 전에 엄마랑 통화한 30대 남성이 이제 고독사한 사례였는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멀리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삶의 내용이라던가 상호작용을 아주 민감하게 한다든가 매일매일의 얼굴의 낯빛이라던가 이런 것들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형식적인 가족이 있다고 하고 전화를 통화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상호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굴빛도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걸음걸이도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든지 아니면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지 뭐라도 지원이 필요한지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집주인이랑 이웃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웃의, 그래서 집주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나랑만 소통했다. 그리고 집안에만 있었다. 그래서 내가 잔소리를 하면 그제서야 잠깐 나와서 창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좀 거닐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지할 만한 또 다른 타인, 그래서 나가서 대화 나눌 사람이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다 단절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친구와 함께 이제 이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자동 쪽방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네, 가보면 이웃 관계 좀 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그런 데는 좀 적을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제일 취약한 곳이 고시원 이런 데일까요? 어디 뭐 이렇게 지하라든지 연립주택 어떻게 봐야 될까? 지역적 특성 이런 거는. 네,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주거 특성과 지역적인 특성인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자동 쪽방은 지원책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술 좀 많이 먹으면 옆 사람이 이미 문을 열고 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거기는 쪽방 또 사랑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 활동가들이 정기적으로 다니기도 하고, 돌아가시면 부고도 올리고 다들 서로를
그러니까 사망하신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고 누가 살다 가는지도 모르는 곳이 다가구 밀집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완전히 이제 고시원들이 저소득층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막 재기를 하는 어떤 청년이라던가 이분들이 사는 주거로 거의 안착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의 몇 개 지역에 가장 싼 고시원이 많은 지역이 있죠. 이제 서울시 대학동의 어떤 동네. 그러니까 고시원도 요즘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고시텔도 있고 원룸텔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비싼 고시원에서부터 다양한 레벨이 있는데 조금 더 열악한 고시원. 그리고 다가구가 밀집되었는데 이제 뭐 반지하라던가 이런 곳에서 이제 싼 임대료를 가지고 서울 정도라면 30만 원 이하가 되는 월세를 받는 그런 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거에 사시는 분들에서 고독사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소통을 얼마나 하는지,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판문조사하듯이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저기서 또, 뭐 경찰차가 왔었어. 누가 또 죽은 것 같아. 여기는 누가 이렇게 죽어가는 동네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지역이 이 고독사의 정서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지역적인 관점을 가지고 집중적인 지원과 어떤 그 자원들을 더 많이 투여해서 동자동 사랑발처럼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슬럼화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길거리 여러 가지 문화들 이런 것들 골목 문화들 이런 것들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방금 고독사의 정서를 공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서일까요? 그게 이웃들이 그런 걸 옆에서 봤을 때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는지.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을 고독사 포비아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실제로 어떤 연구자는 실제로 자기 연구에 그 1인 가구에 대한 그 질문에 고독사 할까 걱정되냐. 실제 요즘 이제 노인 실태 조사에는 그 항목을 넣습니다. 고독사 할지 모른다.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 그것을 반드시 이제 질문을 하고 또 하나는 고독사가 왜 걱정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냐면 내가 부패된 채로 발견되는 게 싫다. 그리고 내가 죽었는데도 아무도 찾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처리하는 마치 쓰레기처럼 이렇게 될까봐 걱정된다. 라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한다라는 것을 조사 항목에 넣어서 조사한 연구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아요. 자기 사망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처참해지기 싫은 거죠. 그리고 주변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망 이후의 모습도 조금 더 인간적이고 그리고 존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더불어 나도 지금 이제 사회적 관계망이 거의 단절된 사람이고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사망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 대체로 여기는 아픈 사람도 많고 일자리도 없이 걱정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 나도 이러다가 어쩌면 저 사람처럼 경찰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어 라고 현재 상황을 비관하는 말이기도 하죠. 네. 그것이 바로 그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포비아,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도록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의 모습을 바꿔갈 수도 있는 이 양면성이 다 있어 보입니다. 그 지역적인 차이는 어떤가요? 서울 중심으로 그동안 연구해 오셨겠지만 서울과 지방 또는 농촌 이런 차이는 어떨까요? 네, 작년에 이제 전국 통계가 처음 나온 다음에 지역적인 분석을 좀 하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서울, 경기, 인천이 아주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부산, 뭐 순이었어요. 실제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와 이제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발생된 어떤 지역적 특성을 조금 더 시나 군 이쪽으로 좀 보면 도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고독사가 많이 안 나타나는 지역이 전남이었어요. 실제 전남에 1인 가구 비율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의 1인 가구와 관련이 있지, 농촌의 1인 가구와 관련이 높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네. 농촌은 그만큼 혼자 살아도 이웃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것 같네요. 예. 이 고독사와 관련해서 유품 정리업이 또 많이 이게 알려지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음, 어, 유품 정리사가 우리는 어떤 직업군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 그 산업 영역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는 특수 청소 업체가 있습니다. 특수청소 업체는 고독사가 발생한 현장은 대체로 일반 청소와 다르게 특수한 약품이라던가 소독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 그 부패액이 흐른 집 안에는 정말로 이제 냄새가 쉽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벽지까지 완전히 다 이제 교체해야 되고, 특히 시간이 오래된 경우는 나무로 된 문틀까지도 모두 다 제거하지 않으면 냄새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 청소를 하는 이제 전문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언론에도 많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그분들이 사실은 특수 청소업으로 방을 청소하다 보니 그분들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떤 분은 그분의 어떤 이제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쓰신 김환 선생님의 경우는 그것을 좀 더 인문학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분의 서가, 그러니까 책장에 어떤 책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하셔서 메모하시고, 이런 굉장히 이제 작가적인 관점으로 그 유품 정리를 하십니다. 특수청소 업체 사장님이시면서도 그러면서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쓰고 계세요. 이런 차원으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러니까 망자의 그 살아생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뭐 망자를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유품을 같이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다 버리겠지만 일부는 집주인에게 좀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리해주는 역할들을 하시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다 그냥 버리십니다. 네,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유품 정리가 일종의 어떤 정확한 그 어떤 역할이라던가 그것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법적인 기능과 역할이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없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최근에 유품 정리와 관련해 좀 이슈가 됐던 것은 수급자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수급자는 기초수급자는 정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망하시고 나서 이 사람의 이제 보증금이라던가 통장에 잔고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와 관련해서 법적인 처리 절차를 대행하는 이제 이런 법적인 이제 지원 체계가 이제 생기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공익법센터에서 그것을 하고 그와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것과 관련돼서 지자체에 이것을 이관할 수 있는지. 근데 수급자의 경우는 일부 청소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검토를 할 수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처리하는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집안을 상당히 수리해야 될 정도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 살 수 있을까? 살고 싶을까? 그게 만약에 알려지면? 그런 또 의문도 들고요. 예. 이제 또 몇 가지 질문하고 다른 분들, 질문 있으면 미리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거 같아요. 아까 자기 방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유품 정리 특수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술병이 가득한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걸 보면 이게 갑자기 확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이제 음, 삶이 무너져가는 이런 과정이 많을 텐데 본인이 이러다 내가 구독을 하겠다고 자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즉,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어딘가 SOS를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치는 건지 아니면 치고 싶은데 어디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러고 마는 건지 이게 어떻게 스스로 자각증세라고 할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고독사 현장의 임장일지를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서울시 한 2만 건, 그리고 전국 것도 작년 것, 재작 건을 다 읽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거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스팸 문자에 답장을 보내는 그런 사망 사건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이 있는데 누워서 의식이 없어지는 단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거죠. 근데 이게 스팸 문자에게 답장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그러니까 이미 단절된 가족에게 내가 너무 힘들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일이 없어지기 전에 이제 이미 사망하신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발견된 이후에도 일이 없어지지 않은 채로 있는 이런 카톡도 발견되고요. 실제로 그분이 혼자서 어떤 일을 경험했을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다가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이 사망 직후에 한 일주일은 굉장히 아팠을 거다. 그리고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빨리 지원할 수 있으면 조금 이 사람이 편안하게 돌아가실 상황이었다면 좀 편안하게 아니면 의료적 서비스가 단절된 상태라면 의료적 서비스를 그래도 좀 받으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어, 응급처치를 해서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망으로 만들 수는 없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읽은 너무 많은 자료에는 아마도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그러니까 화장실 앞에서 발견된 사망 사건이 아주 많아요. 근데 넘어졌는데 의식불명이 되고 안 일어나시게 되는 상황으로 그냥 계속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발견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정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들이 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자각할 때는 어,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임대아파트의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체계 만들 때 대문짝만하게 그 전화번호를 붙여놓는 이런 이제 캠페인을 하기도 했어요. 집 안에. 그러니까 고독사 고위험군 집 안에 휴대전화 번호를 대문짝만하게 붙여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시라고. 무슨 일 있으면 이거 누르시라고. 그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동네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 아파트 라인별 이제 아니면 호수별, 그러니까 이제 단지별 이제 그 동네에 이제 통장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전화를 하시면 지원하는 이런 사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신호들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긴급 연락망으로 가족이 아닌 이웃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이나 사망 직전에 본인도 자각을 한다라는 것을 조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SOS를 치면 도움은 무조건 온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제도적으로 다 정비가 돼 있는지요? 아니요. 그것은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는, AI 스피커라던가, 아니면 움직임 감지 센서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나를 도와줘. AI에게 나를 도와줘. 그러면은 119에 연락이 간다던가, 아니면 움직임 감지 센서가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 그러면 이제 살핌이라던가 돌보는 사람들이 막 집으로 출동하고, 이런 이제 출동 시스템과 관제 시스템까지 운영되는 이런 것은 중장년까지는 아니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체로 미리 발견해서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여튼 위험이 감지되면 출동하는 시스템은 작동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사망하신 것을 더 빨리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망 전에 이들을 구조하는 시스템보다 사망한 것을 빨리 발견하는 것에 조금 더 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년층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사니까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중장년층은 이제 떠돌다 보면 전혀 네. 파악이 안 된 채로 음,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SBS에서 쓰레기 집 이런 게 화제가 됐었는데 음, 젊은이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사기방임이라는 게. 그런 상황들이 드러나지 않는 게 더 문제인데, 네. 우리 이런 데 참여하는 분들,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음, 이웃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본인이 이제 애써 치는 건데, 그럴 의지나 그럴 힘도 없는 사람인데, 이웃이 어떻게 이런 분들을 모니터링 내지 감지할 수 있을까요? 음, 제가 아는 이제 고시원 원장님은 술병이 하루에 4병 이상 나오면 위기로 감지하시고 문을 따요. 근데 이제 그 고시원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 이제 보통의 주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죠. 네. 실제로 그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시원이라든가 이제 다가구 주택이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빈번하게 나타나니까 그런 주거의 경우 조금 더 이제 집주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인지할 수 있는 코드들은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술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문불출이에요. 음. 그래서 저희가 걱정되는 이웃을 찾자라고 주민들에게 캠페인을 해서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이런 사업들을 서울시에서는 합니다. 그게 이제 이웃 살피미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때 걱정되는 이웃 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병이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두문불출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래된 슈퍼마켓 주인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편의점이 많아져서 편의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데 편의점 점주의 경우는 사람들이 계속 보니까 그리고 고립된 사람들이 저녁에 많이 나옵니다. 여튼 일상생활의 최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녁에 편의점 가서 술이랑 라면 사요. 그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부도 묻고 혹시 이런 게 있는데 필요하면 연락해 보시라고 하고 아까 제가 공공 편의점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사람들이 식사가 가장 부족해요. 그래서 여튼 밥집이랑 연결을 하는 쿠폰을 준다던가 그래서 방문을 해서 쿠폰을 그냥 막 갖다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쿠폰을 받고 정말 이걸 밥을 먹어도 되냐라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밥 먹어도 된다. 그러면 동네 식당 가서 밥을 드시는 거죠. 어. 그러면 고립됐던 사람들이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사람으로 신고가 됐던 사람인데 동네 주민에게 여튼 밥을 먹으러 가게 돼요. 동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게도 되고 그리고 편의점에 갔을 때 어떤 연결망을 만들거나 걱정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기도 되고 어떤 정보를 안내받게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하고 식사를 챙길 수 있게끔 하고 당신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있음을 알리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지금 고안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드린 말씀들은 지역 중심으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체계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어떤 지자체는 조금 더 자기에 맞게 조금 다양하게 이제 개편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지자체는 작년에 그러니까 연구했던 어떤 지자체인데 고독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어떤 동이 있어요. 그 동을 제가 가서 현장 연구를 했는데 그 동은 실제로 그러니까 집주인이 거의 안 사는 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들을 관리를 누가 해주냐면 다 부동산 중개인 업자들이 건물을 관리해줘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 업자들이 월세를 받으러 다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체로 다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위험할 때 신고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방으로 방문하니까 알려주고, 그래서 원룸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그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 여튼 가가호호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자, 그리고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 확인자, 또는 위험을 신고하는 신고자 역할을 하면서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활동을 지역에 맞게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 업주나 부동산 업체가 이런 일까지 하는 시대가 왔군요. 참 씁쓸합니다만 한 가지 더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가장 비슷한 나라는 일본일 것 같은데 네.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 교류도 좀 있었고요. 네. 혹시 일본에서 우리가 시사받을 만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음. 음, 일본의 경우는 일단은 이제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없는 그 대표적인 전달 체계 중에 하나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먼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돌봄의 창구가 되는 센터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 거기에서 히키코모리를 지원하는 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그러니까 먼저 초고령화 사회가 된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고독사 중에 노인 고독사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일본의 핵심적인 사업 중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안심생활 창조 사업이라고 해서 안심 그러니까 이제 고립된 사람들이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고립되다가 고독사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튼 연결을 해주는 이런 사업을 했고 그것을 아까 얘기한 통합돌봄센터에서 같이 합니다. 음, 그래서 도시적인 모형이 있고 농촌적인 적인 모형이 있고 도서지역 모형이 있고 여러 가지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산간 지역은 또 이제 통합돌봄센터가 생필품을 모두 싣고 이제 탑차 같은 게 이동을 해서 생필품도 나눠주고 상품도 판매하고 그리고 통합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안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모형들이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통합돌봄과 히키코모리 지원과 그다음에 안심돌봄 창조 사업이 함께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있는 것이 바로 살롱 문화예요. 일본은 노인들이 살롱에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이미 지자체마다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되죠. 그래서 살롱이 사실 우리 이제 경로당이랑 완전히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회원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본인이 실제로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살롱들을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연령대까지 푸는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가 고령화되는 문제를 이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키코모리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들이 어떻게든 밖에 나와서 이제 소통할 수 있게끔 유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정신 건강과 관련된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한 자활을 위한 그러니까 좀 부담 없는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살롱 문화 하니까 최근에 일본의 경향을 보면 치매 노인들도 초기 네.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교류하는 이런 공간들, 사회적 관계들이 있는 걸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하나도 안 들어왔네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연구하신 지 몇 년 되셨죠? 10년 좀 넘었나요? 아니요, 아직 10년은 안 아, 됐습니다, 네. 교수님. 네. 처음에 질문 근데 9년 차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죠, 이게? 계기가? 처음에는 네네 네. 서울시에서 이제 저는 서울시 복지재단에 이제 소속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노인 대상으로 고독사 연구를 해라라고 저희 재단에 요청이 들어왔고 제가 그 연구를 처음에 사전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노인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게 되어서 그래서 전 연령대로 확대해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고독사 현장을 임장한 자료를 제가 이제 얻어서 읽고 그걸 분석해서 통계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네. 근데 보통 연구원에서는 하나 연구하면 이렇게 10년 가까이 쭉 하시는 경우 많지 않은데, 그건 이게 자발적으로 이걸 딱 잡으신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후속 연구를 제안했고, 그게 서울시에서도 마음에 들고 저희 재단 안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사회적인 이제 공감이 계속 되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연구를 하면서 그 결과가 중장년이 이렇게 많다. 특히 남성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토론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해외 분들도 모시고, 특히 이제 KBS에서 이것을 이제 취재했던 PD도 모시고 이러면서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조금 공론장을 자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게 됐고 이것은 계속 좀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공감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어갈 수 있었던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어갔던 연구는 여튼 이것을 지역사회 안에서 풀어야 되겠다는 힌트는 얻었고 그러면 고독사 빈출 지역에서 여튼 이들을 찾는 실천을 한번 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실천 모형을 만드는 연구를 그 다음엔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고립으로 확대시키고 그래서 서울 시민의 고립 특성은 어떤가도 연구하고 이렇게 고독사에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실천 그리고 1인 가구의 고립 문제를 확대하는 접근 아까 이제 발표한 연구에는 생활 경험, 생활 시간도 조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연구 결과로 얘기했던 사회적 부검 방식은 통계도 내고 그다음에 이들의 사망에 대한 사회적 원인을 조금 탐색하는 사회적 부검 방식의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2년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법을 만들게 됐고 법 만드는데 또 같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고독사 관련해서 또 통계 내게 되고 또 그거 관련된 실태 조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에 계속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선택한 건 아니지만 세상의 요청에 자연스럽게 부응하면서 소명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구하신 성과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단행본으로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디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서울시 복지재단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연구 자료를 이렇게 다 공개해 놨어요. 그래서 연구 성과물들이 좀 보시면 송인줄은 검색하셔도 되고 고독사로 검색하시면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다 이제 공개되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볼 수 있고요. 단행본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행본도 나오면 예전에 일본에서 NHK 기치로 해서 무연사회인가 뭐 그런 거 나온 거 네, 봤는데 그것도 네.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까 다 답하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음.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고독사 현황 조사를 계속 해야 할까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이제 고독사 현황 조사를 계속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은 이제 어떤 의도로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이제 현재 지금 제도적으로는 고독사 통계를 계속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 통계를 5년마다 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에 발표한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은 매년 통계를 낸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빨리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강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년 통계내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5년에 한 번씩 통계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통계 때문에 자체적인 현황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하는 이런 사회적 보건 방식에 지역을 기반에 둔 고독사 빈출 지역에 대한 연구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사 빈출 지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고독사 통계를 보면 어떤 동 아니면 어떤 지역에 왜 이렇게 많지? 이거 이상한 죽음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인이 실제로 옵니다. 그럼 이 사인을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특히 어떤 지역에 뭐 무슨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다 그러면 예방의학자나 이런 사람들 가서 조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학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여기서 왜 이렇게 고독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작년에 좀 그런 연구를 하나 했는데 그 연구를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발표하지는 못했어요. 복지부에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연구에 따르면 제가 이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동네의 재개발 과정이 이 고독사 과정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리고 주변에 큰 공장이 문을 닫고 이전하면서 그 동네의 노동자의 특성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1인가 1인 원룸촌인데 엄청나게 많은 원룸촌인데 거기가 다 공실이 발생하면서 거기가 엄청나게 낮은 임대료로 집주인이 어떻게든 임대자들을 들여야 되니까 거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성분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그 지역 사회로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자료를 탐문하고 조사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재개발 과정, 도시의 어떤 변화 과정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이 인간이고 그리고 도시의 변화 과정에서 특히 취약한 사람의 삶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제 재개발 과정에서 이제 많은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몰려 나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철거민 투쟁 이런 거 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문화인류학적으로도 검토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답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 일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진 상태에서 내가 내 삶, 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미리 계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인지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혼자서 사는 사람이 이미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멀리 살고 있고 혼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려요. 그리고 그 급속도로 내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확산이 돼요. 그래서 내가 더 점점 빨리 위험해져요. 그럼 이 사람들은 빨리 나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한 곳도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공간들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인 가구 이렇게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민사 대리인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사 대리인이든 아니면 신탁 제도든 무엇이든지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는 고독사 보험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보험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 내가 죽고 난 이후뿐만 아니라 죽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조력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체계가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 그다음 지역사회 영역, 그다음에 공적인 영역 모두 다 마련되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런 신탁제도도 필요하고 그런 민사 대리인 제도 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런 논의를 먼저 하고 고민했던 많은 분들이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좋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신탁 회사를 만들어도 좋고 그래서 그런 믿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죽음 이후의 것을 이제 예약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체계가 안정되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도 조금 다양한 조금 논의와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생물계에서는 다른 동물들의 경우는 참 간단한데 인간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것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죽는다는 게 쉽지 않네요. 그리고 이 고독사라는 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진짜 고립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이면에 사회 경제적인 그 큰 배경이 있다는 것. 그래서 뭐 심리적 부검 이런 얘기는 자살과 관련돼서 많이 얘기했지만 사회적 부검이라는 건 정말 구독사에 필요한 그런 접근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이제 마무리 삼아 드리는데 지금까지 9년 동안 이렇게 연구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흐름을 보셨잖아요. 그 추이라고 할까? 어떤 변화가 크게 이렇게 짚어질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라고 전망하시면서 어떤 우리가 과제를 좀 같이 공유해야 되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서울시를 배경으로 하고 이제 후에는 전국에 대한 연구를 하긴 했는데 고독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는 있으나 고립된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독사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고립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시선, 그리고 고독사 문제는 해결하고 없어져야 된다라는 시선, 이런 시선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이 고독사 문제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사회악이라던가 이것을 뿌리 뽑아야 된다든가 이것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죽음이 타자화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고독사 현장을 발견하는 많은 공무원들이든가 요양보호사들이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좀 더 익숙하게 우리가 이 죽음을 물론 이제 자기가 계속 이제 서비스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패된 채로 발견되면 너무 놀라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조금 더 가깝게 우리가 대화 나누고 그다음에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금 익숙하게 소통을 좀 계속 하다 보면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뭔가 없어져야 하거나 영으로 만들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고독사 문제는 오히려 더 음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행정가들이나 그 지자체들은 고독사에 대해서 밝혀지는 걸 싫어해요. 이런 모습들을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조금 더 이 문제를 조금 가볍게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제가 어떤 자리에든 얘기할 기회가 되면 많이 가서 얘기하는 이유가 조금 더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든 음지로 내리려고 하지 말고 양지로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은 두려운 대로, 걱정되면 걱정되는 대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 조금 더 희미해진, 옅어진 고독사로 우리가, 이게 좀 더 굉장히 강렬한 고독사라면 현재는 조금 더 그 강렬함이 옅어진 고독사로 우리 주변에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앞으로 이 고독사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고독사에 대한 우리의 그 느낌, 이걸 좀 다르게 갖는 게 좋겠다는 말씀 인상적입니다. 일본 책을 보다 보니까 자립사 이런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굉장히 그 색다른 그런 프레임이 든데요. 한국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피하려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죽음 교육 해야 된다 그러면 다들 이제 왜 애들한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에 이제 죽음을 그렇게 얘기하냐. 근데 아이들은 엄청난 죽음을 미디어에서 접하고 가족들이 또 일찍 떠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애도도 하나도 못한 채로 오히려 상처가 커진다 이런 얘기를 요새 하고 있습니다만 고독사는 일반적인 죽음보다 더 음지로 이렇게 들어가기 쉬운 거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자체가 복지부가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갖고 예산도 투여하고 한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문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를 할지 이걸 함께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걸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1시간 반 딱 됐네요. 이게 사전 질문 하나도 예약하지 않고 그냥 떠오른 대로 다 제가 질문 드렸는데도 뭐 워낙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을 충실하게 해주셔서 참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사심 가득한 대화,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누고 있는데 오늘 고독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이렇게 발제와 토론에 마음을 다해주신 송인재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대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